조금만 한 5분 뒤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사회를 맡게 돼가지고 조금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아래로 좀 봐주십시오. 그거를 이제 후에 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셧다운을 시켜버리고 좀 잘 나가던 사업을 생각하고 이러면 사실상 이제 일부부터 상황장에 굉장히 수술을 가고 있어요. 현재 실행 중이시고요. 이게 이제 현재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중대제철 사업 설치 계획대로 가버리면 눈치 보고 있던 포스터도 부족하고 또 포항시 전체 철강산업과 관련된 한시 업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지금 포항에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상태로 갈 것 같아서 지금 딱 그 시점에 포항시에서 왜 교수 전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팬 입장에서 저희 당원이십니다. 전국 대의원이시고. 네 맞습니다. 도장 같이 좀 찍어주세요. 이쪽으로. 아니 저는 괜찮아요. 자, 위원장이 조선하는 거예요. 하면서 같이 보이게 찍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맞습니다. 검토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찍어요.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박수 크게 치시는 건강을 보셨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네, 이런 분위기 들었습니다. 못 찍었어요. 자,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 후보 초청 경북 당원 간담회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경북 상주 농사 지금 32년째 사과 농사 짓고 있고요. 지금은 중앙당의 정책위 부의장과 전국농업민위원회 부위원장 웬갓 부자를 다 맡고 있습니다. 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비주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리고 있었군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그 기업,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들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제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구미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경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박수환 영주시 영양군 동아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분위기 뭐죠?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 이윤희 상주시 문경시 지역위원장. 다음주에 성시 지역위원장 참석하겠습니다. 당원 중심 전국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당원님들 제일 중요한 분들이죠. 큰 박수로 함께 부탁드립니다. 분들도 많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렇게 소개 안 해도 다들 귀한 거 아시죠? 네. 그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기호 1번 정청래 후보를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3일 비상경 내란 사태 이후 6월 3일 대선 승리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의결서가 표결로 처리되고 그 정보를 들고 제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서 112일간 숨막히는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기까지 그 전 과정에 숨막히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갈 때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개헌문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확신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17명과 제가 함께 쓴 국민이 지키는 나라 350페이지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지킨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국민들 덕분에 나라를 구했고 국민들 덕분에 국민께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 출판사에서 저에게 무엇이 가장 고맙냐라고 묻길래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나의 목숨을 구해준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곳 경상북도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고생한 여러분들께 더 고맙다고 큰절 한번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끝나고 드디어 수해 현장을 또 갑자기 가야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끝내고 내일 대전 온라인 경선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대전에 가서 자고 내일 또 철벽 숨지기 중이라서 대전 계룡에 있는 현충원에 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부의 수해 현장을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서 원래는 한 2시간 있다 가려고 했는데 1시간 내로 끝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제 얘기를 하고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 혹시 아닌 분들은 아니어도 혹시 저하고 사진 찍고 싶은 분 있으면 사진 찍어 들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다 사진 찍자고 그러던데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뒤로 돌릴까요? 뒤로? 좀 앞으로 나가게요. 네, 됐습니다. 다니면 저보고 아이고 텔레비는 안 웃는데 잘 웃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 얘기 좀 잠깐 한 20-30분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10번째 막내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1년 음력 10월 18일 날 전라북도 안주군 운주면 상북리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한 살 어린 꼬마 신랑에게 대둔산을 넘어서 40리길을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너무 궁금해서 연지꼰지 찍고 마당에서 혼례식을 올리는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코는 잘 붙어 있는지 눈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맞절을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16세 시집 와서 18살 때 제 큰 형님 39년생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87세 한국 나이로 근데 지금 신탄진 장날, 금산 장날, 공주 장날에 가면 시장 입구에서 뻥튀기 장사하는 할아버지가 저희 큰 형님입니다. 차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인데 호적상은 제가 5남매 중에 막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좀 이따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옛날 일제시대 다 그랬듯이 저희 아버지도 강제징용을 끌려갑니다. 생때 같은 남편을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 가서 햇빛을 못 본 채 3년 동안 석탄을 캤다고 했습니다. 3년 후에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둘이 부득이 않고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산골 오지마을, 평지가 없는 논도 다랑이 논.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초등학교 때 동네를 그리라고 그러면 저희는 하늘을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고 이런지 몰랐어요. 하늘이 동그란 줄 알았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제가 컸습니다. 대전산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산줄기 밑에 있는 오지 마을인데 아버지는 하전민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산을 물려주지 않았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버지가 꽃갱이 하나를 들고 1.5km 집에서 떨어진 산에 가서 산에서 불을 지르고 아름드리 나무를 혼자 꽃갱이로 밭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무려 6,000평을 읽었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힘이 세고 그리고 키도 저보다 크고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네이다 보니 전쟁이 터졌는데 뭐가 많다? 빨치산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국군이 지배를 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지배를 하는, 낮과 밤이 정권이 교체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글씨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무학이었습니다. 근데 별명은 변호사였습니다. 모르는 거 빼고 다 압니다. 말을 잘하고 판단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랑 부부싸움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백전백승의 부부싸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국군이 도와달라면 국군을 도와주고 인민군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인민군을 도와주고 밥하라면 밥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인민군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국군 편을 더 든다고 생각했던지 해가 뉘어지고 총을 들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집 앞 바로 앞에 논바닥으로 끌어내서 동네 사람 다 불러내서 인민재판을 했답니다. 재판 결과는 총사형, 즉결 처분을 받고 인민군에게 결박되어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큰 형님이 39년생이고 둘째 형님이 53년생, 14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애를 낳아서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닐만 하면 홍역이 데려가고 또 홍역이 데려가고 연거푸 5 아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죽으면 아버지가 하얀 천에 그 아기를 싸서 산으로 묻으러 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내 어머니는 평생 그 아기 5명을 묻은 무덤 위치를 모릅니다. 아버지가 거기 가서 울까봐 한 번 어느 곳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기를 묻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곳인가 풀과 나무들이 자라 있겠죠. 저도 우리 형님 누나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오로지 아버지만 비밀을 알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저희 가족은 모릅니다.
가서 사형 집행장에 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인민군들이 산속으로 도망가면 그때서 와서 시신을 수습해 오곤 했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가 유일하게 밤 10시에 걸어서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걸어서 나온 남편을 부둥켜 안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신발 벗지 마. 그리고 신발을 못 벗게 하고 우리 큰형님을 업고 솥단지 하나를 이고 야간 산행을 4km를 합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지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했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인민군한테 잡혀가서 살아 돌아온 것은 인민군 첩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통사정을 했답니다. 우리 남편이 살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실제로 인민군에게 협력할 의사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도 날이 밝으면 또 총살로 죽이겠다고 인민군 첩자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자수하러 왔다. 우리 남편 신발을 보시라. 흙 대로 그대로 있다. 그래서 신발을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수하러 왔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죠? 우리 큰형이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말로는 전교 1등, 우리 큰형님 말로는 며칠 전에 여쭤보니까 손가락 5개 이렇게 펼치시더라고요. 하여튼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자퇴를 시키려고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얘는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으니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시키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으니 1년 동안은 내가 등록금을 내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필이면 저희 집 가훈이 가오를 잃지 말자, 자존심을 지키자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큰형님을 자퇴를 시켜서 아버지랑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장작을 패러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공부 잘하는 아들 학교 대신 산으로 지게 지고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큰 형님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큰 형수가 하필이면 어머니 동네에서 또 어머니처럼 똑같이 40리를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첫 손주가 며느리 뱃속에서 5개월 되던 날,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좀 꽉 잡았나 봐요. 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우리 어머니 말로는 옛날에는 손만 잡으면 애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동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손주 나면 여러 가지 도울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3개월 되던 해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저를 뛰러 갔습니다. 근데 뛰려고 보니 이것도 생명인데 내가 뛰면 죄짓는 것이 하고 못 뛰고 다시 와서 며느리 배를 보니 며느리가 이제 배가 남산만에 진 거예요. 며느리 산딸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5개월째고 제가 다시 산부인과에 갑니다. 또 뛰어.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하고 뭐라고 하더니 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60평생 투쟁적인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두 분이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누구 마음대로 저를 뛰려고 합니까?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생존권 투쟁 시위를 했습니다. 저를 낳아달라고. 수술실에 눕자마자 애가 뱃속에서 너무 놀더래요. 그래서 얘가 뛰려고 하는 걸 알고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못 뛰고 난 게 접니다. 하마터면 뛰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신동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6살 되던 해, 사실은 그때 저도 글씨를 몰랐죠.
제가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장미화의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그 노래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엄마 친구들이 와서 마실을 와서 시원시켰습니다. 저는 인기가요 20 가요 톱10에 나온 히트곡은 다 부를 줄 압니다. 한 800곡 정도를 제가 부를 줄 알아요. 한곡 들어봅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왠지 그 6살 때 혼자 호롱불에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공책에다 침을 발라가서 연필로 넣고 가나다라를 쓰기 시작하고 1년을 이렇게 하시더니 한글을 독학으로 깨우쳤어요. 그 숫자는 1부터 만까지를 사칙연산을 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피곤하실 텐데 반일 끝내고 와서 설거지하고 호롱불 밑에서 밥상에서 저를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가나다라. 그래서 제가 한글을 1년 만에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쩐 일로 국민교육 현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는 읽고 쓰고 외우고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숙제 검사하듯이 매일 저한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교육 현장을 읽고 쓰고 외우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웠던 국민교육 현장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서 살려 안으로 사정님과 밖으로 인력 공역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땅을 안정하였습니다. 박수! 이러니 신동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학교에 입학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입학식 첫날 이름 쓸 줄 아네 손들어봐. 없습니다. 아무도. 저만 손들었어요. 아니, 한 명 더 들었고요, 여학생이. 그런데 저보고 이름을 탁 썼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정청래 반장! 그래서 반장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반장은 6학년 누나들이 와서 청소를 하면 책걸상을 1년로 맞추고 뒤에다가 날씨를 붙이라는 거예요. 햇님, 구름, 우산. 오늘처럼 해가 쨍쨍 내리치면 햇님을 붙이고 비가 오면 우산을 붙이고 흐리면 구름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늦게 가는 거예요, 집에. 근데 그게 처음에는 반장 때문에 좋았는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서 싫더라고요. 애들보다 1시간 늦게 가니까. 그래서 제 생애 최초의 학예 정계 부상에 들어갑니다. 반장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름방학 때 고민하다가 2학기 첫날 선생님께 격리하는 걸 거부합니다. 오시면 차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하라고 하니까 제가 벌떡이나 손을 들고 지금 이 순간 반장직을 사퇴합니다. 반장 사퇴 선언을 제가 2학년 1학기 첫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밀리지 않고 너는 미성년자라 자기 결정권이 없다.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래서 밭에 일하는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반장 사퇴 선언을 했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너 반장 시키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놈의 자식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고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쫓아와서 제가 도망을 가서 우리 집 뒷동산에 있는 산소 2개 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몸을 숙였습니다. 해가 지자 어머니가 부르러 다닙니다. 저희 동네는 동그란 그 마을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랑 다 들려요. 어머니가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밥 먹으러 와라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안 갑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밥 먹으러 와라. 안 가요. 어머니가 이제 울부짖으면서 그까짓 거 반장 안 해도 된다.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안 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둘이 합동작전으로 청래야 밥 먹으러 가라. 그까짓 거 반장 안 해도 된다. 얼른 와서 밥 먹어라.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밤 11시쯤에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어머니가 손을 딱 잡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널 반장시켰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 생애 최초의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밥을 굶습니다. 아침에도 밥을 굶었어요. 2끼째 굶으니까 옛날에 밥 한 끼 굶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학교 교무실에 가서 우리 막내 아들 반장 사퇴 선언을 어머니로서 허가합니다. 그래서 반장을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항상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야 이놈 자식아 노래 좀 그만하고 다니라 동네 창피해 죽겠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웃고 다녀서 해보라는 얘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비가 또 와요. 어머니가 날부지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개구장이로 살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어머니 아버지가 밭에 가면 소 풀 뜯기고 소골 베고 소죽 끓여주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옛날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소죽 끓이는데 위에 마늘을 이렇게 쫙 엮어놨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마늘을 소죽 끓이면서 엄청 많이 꺼먹었습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5학년 5월 5일 날 하루 전에 담임 선생님이 내일은 어린이날이니 마음껏 뛰어놀아라 했는데 학생이 무슨 축구냐. 그래서 하루 종일 산 너머에 한약재 부자라고 있습니다. 부자는 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산식변도에서 만든 거름을 한 바닥씩 치고 그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5학년짜리 꼬마가 걸음을 한 바닥 치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이들 축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하냐. 5학년 때 인생의 허무함과 허탈을 느껴서 옛날 부엌에 다 가지고 있었던 천장 및 오른쪽에 하얀 접시 위에 있었던 하얀 조약돌 같은 쌀이나 청산가리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게 다 떨어졌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엌 바닥에 검정 고무신을 두들기면서 나 죽고 싶다고 그랬을 때 저를 붙잡고 한없이 우셨던 우리 어머니. 6학년 때 서울에 있는 우리 조그만 교회 전도사집 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골에 있는 여학생들은 까만 거 하얀 거 옷밖에 안 입고 다니고 얼굴은 까만데 머리는 단발머리로 쫙 잘랐는데 걔는 머리도 길고 옷은 무지개 색깔 알록달록 옷을 입고 왔고 얼굴은 뽀얗고 복숭아 피부를 닮았고 너무너무 이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장미경이라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지난달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 했다고 선생님이 상을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 앉자마자 들은 이름이 정청래고 제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구나. 반장이구나. 그래서 상을 받으면서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만 그 아이 눈을 마주치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사랑이 싹 터졌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었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 일요일 날은 저 교회에 꼭 가야 돼요.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학생이 무슨 교회냐며 일요일 날은 콩타작 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밭에서 콩을 뽑아다가 집으로 지어 날르라고. 4살 많은 형하고 하루 종일 그 콩타작하는 콩줄기를 지어 날르는 게 임무였습니다. 아버지는 에롱이라고 지냈습니다. 발로 밟으면서 에롱 하면서 콩타작을 합니다. 근데 늦게 지어 날르면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멈추지 말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콩을 지어 날르는데 교회가 끝났나 봅니다. 걔는 겨울가로 씻으러 오고 저는 거기서 반대로 오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 운명적인 만남.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제 앞으로 걸어와요. 콩을 잔뜩 쥐고 오는데 바로 요 앞에서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이게 균형을 잃었어. 절대 이걸 막 받치는데 이게 안 돼요. 뭐 무너진 균형이. 그래서 미경이 앞에서 바라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5학년 때 왔는데 한참 사춘기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아이 앞에서 그만 과당 넘어지고 콩줄기는 다 널브러졌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납작 엎드려서 이마에 땅을 대고 제 얼굴을 그 아이에게 안 보이려고 있는데 그 아이가 착한 아이였어요. 그냥 지나치면 될 것을 계속 와가지고 어디 안 다쳤냐고 자꾸 제 어깨를 두들겨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저리 가라고 안 가요. 그 저리 꺼지라고 화를 냈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몰라서 안 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시계에다가 그 콩을 다시 주섬주섬해서 줄로 밧줄로 묶어가지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죠. 시계는 원래 좀 높은 데다 이렇게 대고 일어나야 되는데 평지에서 일어나려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또다시 이 앞에서 바닥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발을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도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저희 시골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학벌 목표가 농고, 공고, 상고였습니다. 서울에 대학을 간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는데 신동 정청래가 드디어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박규환 위원장이 나왔던 그 학교입니다. 저희 동네는 말을 짧게 해요. 충청도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줄여서 서울대라고 합니다. 그 양짓등 막내는 서울대 갔대야. 그 집은 이제 고생 끝났어.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안기부 수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총학생회실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안기부 수사관들과 경찰이 저희 집으로 저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다 쑤시고 다닙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심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그 양짓등 그 막내 아들은 이제 끝났어. 빨간 일 오르고 이제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배 생활을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동부지구 연합집회가 있었고 한 3,000명의 학생이 모였어요. 너무나 허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소파에서만 자고 하니까 온돌방에 지지고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합집회 학생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몸을 숙이고 후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박시영 TV의 박시영 후배 자취방에 갔습니다. 근데 안기부 뿌락지도 몸을 숨기고 저를 뒤따라 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새벽 1시에 자고 있는데 안기부 수사관들한테 검거되어 연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겠기에 봉고창을 딱 열고 내다보는데 그냥 뒤에서 당수로 목을 쳤습니다. 목이 툭 뚫어진 채 목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허리띠를 풀고 4명이 앞뒤 전후에서 허리춤을 잡고 어느 호텔 2층 빨간 카펫이 깔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호텔이 어딘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을지로 어디쯤 있는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 대표가 국정원 출신인데 저한테 그게 아마도 아스토리아 호텔인가? 그 호텔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2층으로 끌려가자마자 노란 장판이 깔려있는 큰 비교적 큰 방에 있고 수돗물을 틀고 물고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제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팬티 하나 남겨놓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결박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어떻게 날라오는지를 몰라요. 이마를 봐서 발로 탁 차면 제가 뒤로 발라단다고 해서 쭉 미끄러져서 머리를 벽에 찢습니다. 쭉 미끄러져서 벽에 찢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또 때리면 옆으로 쓰러져서 또 벽에 가서 머리를 찢고 그렇게 4시간을 개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가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꼿꼿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어려움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3가지를 결심했는데요.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려달라고 빌지 않기, 그리고 방구석에 가서 널브러져 있으면 다시 또 때리려면 때리라고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방 가운데에 앉아있기. 이거를 4시간을 반복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뜨니까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조국 통일도 좋지만 먹으면서 해라. 그래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1m 75에 74kg 대한민국 60세 중년 남성의 스탠다드 몸매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기성복을 자꾸 사서 입어보라고 해요. 금방 사야 되는데도 다른 거 계속 입어보라고 해요. 왜냐면 저 종업원이 아이고 의원님은 아무 옷이나 다 맞아요. 사모님 좋겠어요. 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은 74kg인데 그때는 52kg가 나왔습니다. 눈만 살아있고 허리 25 그렇게 못 먹고 못 자고 말랐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에 가니까 그때서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4시간 동안은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역을 가서 사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다 나가래요. 88년도 5월 청문회, 광주 청문회 때문에 노태우 정권이 몰리자 백담사로 전두환을 보내고 학생들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인천 누나집에 오셨다길래 제가 대군역, 부평 대군역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서 배를 누르고 아파트를 딱 열었는데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셨어요. 신발 벗지 마라. 아니 감옥 살고 왔는데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생두부 2모를 들고 와서 이걸 먹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모를 먹을 수 있는데 2모째는 힘듭니다. 어머니가 강제로 입을 벌려서 강제 투입을 마치고 나서야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부둥켜 안고 오셨어요. 왜 2모였냐? 2번 다시 징역 가시라. 근데 이 불의자식은 1년 후에 또 감옥을 갑니다. 미 대사가 이제 정보농성 사건으로 미 대사가 살고 있는 집에 쳐들어갑니다. 이유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 반대. 10월 15일 노태우 방미가 있는데 13일날 이틀 전에 거기 가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농민, 어민, 축산업자들 다 죽는다고. 그거를 알리려고 갔다가 전경에 진압이 돼서 남대문 경찰서를 갔는데 진압 과정에서 방패로 찍혀서 제 여기를 10발을 꿰맸습니다. 저는 세월호 때 24일 단식을 했는데요. 삭발 투쟁은 불가능합니다. 빵꾸 난 게 그대로 보여요. 우리 박규환 이제 대학 후배인데 여기 빵꾸 난 거 지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제가 삭발 투쟁은 못합니다.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로 이제 치료하러 가는데 자꾸 뒤를 쳐다보고 싶어요. 봤더니 서울역 전광판에서 한때 대학생 6명 미 대사관자 전부 반짝반짝 긴급수포 나오면서 성공했다. 다친 것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 한독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는 다쳤는데 머리는 정상이다. 그래서 압박 붕대를 감아줬어요. 미이라처럼 하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걸, 남뉴스 나온 걸 둘째 형수님이 봤나 봐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일주일 동안 텔레비 뉴스를 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고 촉이 있죠. 추석 때도 안 오고 설 때도 안 오니까 둘째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 이실 찍고 해라. 그러니까 둘째 형수님이 사실은 막내 소방님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면회를 오셨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 목포에서 2년 살았는데요. 평범하게 살지 않고 옥중 투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수자들 봐주고 그리고 밥이 제대로 나오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서 국선 변호사를 산 사람들은 변호 활동에 소홀하니 제가 항소이유서 탄원서를 많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무기징역 받은 사람 15년으로 제가 감형도 시켰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회 할 때 잘했죠. 그때 항소이유서 탄원서를 많이 써주면서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을 그때 공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포교도소에서는 30명의 여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뭔 말인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마누라가 고무신 꺾고 있는 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오던 편지가 안 오거나 면회를 안 오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어합니다. 근데 편지가 한 번 오면 그 답장은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지극정성으로 써서 보내요. 근데 본인은 글이 짧아요. 제가 또 문학 청년 출신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 편지를 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얘기합니다. 둘이 언제 만나고 언제 손잡고 뭐 별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알아야 편지를 쓰니까. 그러면 편지 온 걸 가지고 답장을 제가 제 글씨 써주면 그 사람이 옮겨서 씁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가 오면 여보 당신 교도소에서 공부 많이 하나 봐.
굉장히 좋아졌어.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0명하고 편지를 쓰는데 볼펜을 쓰지 않고 가끔 사인펜을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써요. 그러면 번져가지고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또 햇빛에 비춰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글씨냐고 그걸 하나하나 해독해가면서 광개토대왕 미 문자 100번 떠가지고 하듯이 그렇게도 쓰기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편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아빠가 징역 7년인지 9년을 받았는데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아빠,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요. 3일째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요. 아빠 언제 나와요?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와서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그래서 결국은 답장을 둘이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활동을 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버스 몇 번을 타고 어디가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 파랑대문 집에 가거라. 거기가 할머니 집이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또 편지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집에 갔다고.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밥을 굶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런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2년 살면서 제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목포교도소 가서 또 옥중투쟁 현장을 스스로 셀프로 임명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4살 많은 형한테 결혼식 청첩장이 왔어요. 너 석방되면 결혼식 올리려고 했는데 2년간 못 기다리고 있다.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해방감을 맛보고 싶은데 결혼식을 왜 하필이면 수원 해방교회에서 하냐고. 약 걸린 것도 아니고 딴 데서 좀 하지. 거기까지 좋았어요. 추우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우신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알고 봤더니 서울구치소에서 저를 면회를 했는데 구치소 소장이 특별 면회를 시켜줬어요. 네, 55분간 울기만 하셔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쓸 말이 없고 흐흐흐흐흐만 썼어요. 흐느끼는 거. 그래서 5분 남았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러면서 보안과 앞마당을 삐쩍 걸어나가셨는데 보안과 철장문을 딱 잡더니 혹시 뒤돌아보면 인사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정이 되고 2년 확정이 되고 목포에 갔는데 들어보니 3일 후에 저를 면회하고 한 3일 후에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도라지 밭에서 도라지를 캐다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2년을 살고 나와보니 어머니가 몸이 너무 작아지셨고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감옥 잘 살고 왔냐, 건강하게 잘 지냈냐 물어보시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막내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안진뱅이도 다른 박질을 하고 넌 장님도 안경 안 끼고 세상을 훤하게 본단다.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어요. 하루 예배를 5번 보고 대예배장과 말기암 환자 50명이 있는 한 100m 되는 자리를 제가 케어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우리 어머니한테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 이동하는 것, 식판 떠다드는 것 봐드렸고 오늘 1명 죽어나가면 내일 1명이 들어오고 오늘 2명이 죽어나가면 내일 2명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살펴 드렸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암 환자들이 젊은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하니 고마웠나 봐요. 그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식판을 드리면 식판에다 숟가락을 하나 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거 먹지 말라고. 소리는 지를 수 없어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난리가 나요. 안 먹을 수가 없죠. 제가 먹고 어머니 식판을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렇게 꼬집었어요. 저는 먹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암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쁜 기운이 제 몸속에 들어갈까봐 그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예배 5번 보고 빈 시간은 꽃갱이로 삽으로 작업하고 어머니 개수를 받아들이고 하루에 2시간을 못 잤어요.
한 달을 사니까 제가 11kg가 빠졌어요. 어머니가 한 달 되던 날 저를 앉혀놓고 너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 나는 안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도 걷게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신 우리 어머니. 장병에는 효자 없다고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6개월씩 교대로 모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날짜가 딱딱 맞나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형수들이 그래요. 큰 댁에서 모셔갈 때가 됐는데 왜 안 모셔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옆방에서 그게 들려요. 그러면 저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장가가서 결혼했으면 내가 모셔야 되는데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래 조용히 방을 나와서 서대전역으로 울면서 걸어갔습니다. 서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내가 매일은 못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겠다. 그로부터 2주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내려오면 어머니가 막 신나요. 며느리 이제 안 들어와도 되고 손녀도 안 들어와도 되고 우리 막내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만 있으라. 그 저만 있으라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출입금지. 어머니가 근데 그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며느리도 한치걸로 한치라고. 아들이 와서 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들어도 여자잖아요. 저는 남자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몸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대접을 받아내고 그러면 수건으로 닦아드립니다. 근데 어머니도 민망한지 우리 어머니가 농담도 잘하셔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닦아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쓰다듬어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막내야 젊었을 때는 젖이 참 좋았는데 늙어서 뜨거운 광탱이가 됐다. 나는 젖동량 안 시켰다. 그게 자부심이. 젖동량 안 시켰다. 닦아 드릴 때마다 젖동량 안 시켰다. 제가 2년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젖동량 하러 많이 다녔답니다. 어머니가 하여튼 그게 자부심이에요. 젖동량 안 시키고 키웠다고. 그렇게 2년을 제가 2주에 한 번씩 내려와서 보살피었는데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다. 빨리 내려와. 그래서 마포에서 대전까지 1시간 10분 만에 갔습니다. 임종을 못 볼까 봐. 가는데 저를 기다리셨던지 윈 눈꺼풀을 떨면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쳐다보는데 제 눈동자를 마주치시더니 좌우로 한 번, 그 다음에 위아래를 한 번, 그리고 제 눈동자와 어머니 눈동자가 마주한 채로 세상을 뜨신 우리 어머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링컨이나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는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영정 때 썼던 사진을 이렇게 모셔놓고 가끔 문안 인사도 드리고 합니다. 2년 6개월 전쯤에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막내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다. 술 좀 끊어라. 그래서 2년 6개월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에 10번씩 먹던 술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한 잔 내지 반 잔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서 지금 전당대회도 씩씩하게 잘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박순분, 우리 어머니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 피땀 흘려서 만든 나라입니다. 정해일,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이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이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큰형님 같은 형님들이, 그리고 3년 전에 돌아가신 김유순 형수님 같은 큰 며느리들이 일궈온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가 대통령을 못 뽑아놨더니 뒤로 후퇴하고 흑역사가 될 뻔했고 나라가 절단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재자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것은 도망간 선조가 아니라 의병을 일으켰던 일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일제치하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3.1 만세운동을 불렀던 평범한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4.19도, 부마항쟁도 80년, 5.18도, 6월 민주화운동도 결국은 국민들이 일으킨 민주화의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를 다니며 대한민국 헌법에 감사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의 내란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지금의 헌법, 이전의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국회부터 해산하고 계엄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랬다면 계엄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의 헌법만이 우리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든 헌법입니다. 이전의 헌법은 다 독재자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놀이기감으로, 장난감으로 헌법을 악용해서 헌법을 고쳤습니다. 지금 헌법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막고자 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막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한자 한자 쓰여져서 만들어진 130개의 조항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헌법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선 때 광주 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를 다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와서 옵니다. 아이고 법사위원장 애썼어, 고생했어, 윤석열 물리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근데 제가 물리친 게 아니고 지금의 헌법이 물리친 겁니다. 근데 그 헌법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더 깊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 헌법은 130개 조항 1항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130개 조항까지 써 있는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로서 정한다. 3조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알았어. 저 뒤로 가세요. 우리 보장이 자꾸 끝내라고 그러는데 끝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헌법 14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그 자유를 보장받는다. 헌법 18조는 통신의 비밀과 그 자유를 보장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면 한 줄로 썼어요. 근데 헌법 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항까지 나와 있어요. 오로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되거나 압수되거나 구속된다. 그래서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제한해놨습니다. 이렇게 헌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영감님 핸드폰 함부로 보지 마세요. 헌법 17조, 18조 위반입니다. 큰일 납니다. 아셨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뭐하고 있는지 알고 핸드폰 문자 그러면 안 됩니다. 헌법으로 일단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 37조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려요. 37조 앞에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다 써놓고 37조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헌법에 적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제 어머니의 일대기를 보면서 한국 현대사 100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을 다 쓰셔놓고 지른다만 하자 그러셔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한 두세 분 궁금하신 거 지금 이제 또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분 보셨으니까 꼭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앞에 계신 어머님.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정청래 후보님 팬. 얼마 전에 대구도 가서 뵀죠. 저는 포항에 있고 원래 저는 국민의힘 권리당원이었는데 이쪽은 기순에서 어제도 똑같은 내가 질문을 박찬대 후보님한테 했는데 박찬대 후보님은 제 고향도 왔고 일하고 이런데 질문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덕담 한마디 하고 내 질문을 네. 대구 경북에서 제일 사람들 욕 많이 먹는 분이 누구시냐고. 질문을 하겠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2위가 누군지 알아요? 정청래. 저는 예, 네. 그 이유를 답변하라고요? 아니 열심히 분발하셔서 네. 1위 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1위 하시면 그 정도 하시라.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포항과 연설하는 거 듣고 제가 감명을 얻었어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싶어서 국민의힘 권리당원을 제가 50명을 민주당 권리당원을 만들어서 확인해보고 마시고 제가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면서 제가 좀 더 하고 싶어서 저희 경북 한원노동조합이 한 800명이 있는데 전부 국민의힘 권리당원 방제로 되어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해놓으려고 제 혼자 힘으로 노동부 찾아가가지고 노동부 노동끼리나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또 뭐 해도 그 노동자는 또 노동부에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에 장문의 편지를 써가 이런 상태니까 좀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내가 편지가 보냈는데 아무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명하고 못했어요. 한 몇백 명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안타깝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성과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당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입을 시켰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 없이 당비를 냈다고 해도 그것도 현행법 위반인데요. 그거는 본인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탈당을 하면 탈당은 접수하는 즉시 탈당이 됩니다. 탈당 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하지 않으면 내가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원하지 않으면 탈당기를 바로 제출하시면 그 즉시 탈당이 됩니다. 접수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항상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 입문하시는 어르신 분들, 우리 박희영 영주 지역위원장님도 처음에 중앙무대 데뷔할 때 정청래 의원님께서 인도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제 언론에. 근데 저는 경북에 있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우리 인재들을 정청래 의원님께서 정치에 처음 입문하시는 인재를 잘 훈련을 시킨다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북의 당대표가 됐을 경우 경북의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성장시킬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별로 가면 지역 발전 요구가 많이 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호남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289만 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는데 호남에서만 269만 표를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긴 표의 92%가 호남 유권자들이 이겨준 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를 했는데 경제 발전을 국가에서 기여하는 게 없다고.
그 말이 탁 와닿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남 특위를 만들어서 호남 중심으로 꾸려서 호남 발전을 위해서 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영남권에는 사람을 키우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영입 인재 영입은 선거 때 코앞에서 밝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 동안 상시적으로 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경북 도당을 통해서, 경남 도당을 통해서 중요한 인재들이 있으면 제가 인재 영입위원장도 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특별히 잘 배려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이크 줄이 조금 짧을 수 있으니 조금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부사 위원장님 하시는데 국회 위원장님들 중에 가장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 일제청산을 제대로 못하는 경험이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란 종식을 완전히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거는 어딘가 하다 보니까 박찬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정조사, 조희대 감사원 지휘자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했는데, 우리 나경원 의원이 지금 6년째 재판 안 받고 있잖아요. 이거 재판인데 현재 끄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으로 기소 안 하든지 기소했는데 재판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걸 법적으로 막는 것. 두 번째는 고단에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해가 대법원까지 가는 건 큰 사건이든 이런 거 무죄라는 건 검사를 처벌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개인이나 회사는 망합니다. 근데 검사는 책임을 안 질문 조금 짧게. 예. 모든 부분을 3가지 고단에 나머지는 조금 전에 인재 말씀하셨는데, 경북 지역은 진짜 동토 지역인데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전 위원장님이나 위원장 열심히 하는 부분은 진짜 중앙에서 인재 좀 채용을 해주시고 그걸 좀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요, 법이 검사 징계법이 있고요.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그 적용한 사람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왜곡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검사 모든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검사만 파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하는 거예요. 파면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법은 바로 통과시키면 될 것이고, 그 법을 통과시키도록 저는 법사님한테 그거 빨리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키면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이 사건이 분립되어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저희의 특검이나 이런 것도 간접 판사의 판결에 관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영남권 인재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근데 그거를 막 지금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매우 좀 영어로 델리키트라는 문제입니다. 델리키트는 제가 영어 강사를 해봐서 하는데 우아한, 성실한, 정교한, 미묘한, 화려한 이런 뜻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지금 먼저 드셨던 우리 영주의 우리 여성 당원님, 예, 마이크 좀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주 여기서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는 최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정청래 후보님께 힘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다 함께 삼행시 한번 지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청래 첫 번째 오늘 띄워주십시오. 시작!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청래! 내일의 대한민국도 청래에게 부탁해!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정청래냐? 저는 3년 전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0.73%로 23만 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를 쳤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대표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당대표 안 나가려합니다. 최고위원 나가서 보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됐고 2년 임기가 끝났을 때 총선 이기고 나서 둘이 만났어요. 연임하시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연임이냐고. 저보고는 하기 싫어서 그러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연임을 원할 겁니다. 1, 2주만 기다려보십시오. 연임 분위기가 올라올 겁니다. 그럼 그때 누구나 다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하려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나는 불출마할 테니 이재명 대표 연임하십시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당대표를 연임했고 대선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대표에 제가 나오려고 하니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보고 세 가지 길을 사람들이 건의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면서 행정 경험할 수 있는 서울시장 나가라. 그걸 제일 많이 권유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별로 권한도 없는데 뭐 나가냐. 2년짜리 당대표 해라.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총선을 지휘해라. 아니다. 바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5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지금 1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정청래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길도 버릴 수가 없고 어떤 길도 취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는 노무현 대통령 판단 기준을 저는 항상 따라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추선 때 우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5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말씀하신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옳은 선택, 명분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명분 있고 옳은 길이 두세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럴 때는 나에게 어떤 것이 손해고 어떤 것이 이익이지 계산해보면 그건 금방 나온다. 그럴 때는 명분 있고 옳은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내가 손해가는 쪽에 서 있어라.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나중에 다 국민들이 알아주게 되더라. 저는 그때부터 그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다 옳은 길이었고 다 명분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이 제일 손해였어요. 개인적으로. 제 이익은 서울시장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손해가는 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해를 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재명 정부 5년 집권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1년차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추석 전에 검찰개혁 이런 걸 끝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1년은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면 반격의 시간이 오고 공간을 내주면 그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내주지 말고 숨 쉴 틈 없이 공격해야 돼요. 파이터로 가야 돼요. 그 공격력, 전투력은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그리고 때로는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되기도 하고 최후방 수비수가 돼서 때로는 골을 넣는 골게터가 되기도 하고 골키퍼가 돼서 날라오는 화살도 다 막는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서 어떤 때는 제일 앞에서 싸우고 어떤 때는 제일 뒤에서 당원들을 밀어주고 그런 역할을 잘하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가죠. 아쉽죠? 예, 우리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이 다 맛있지 않습니까? 순한 맛도 맛있고 매운맛도 맛있고 그래서 순한 맛 라면이지 매운맛 라면이지 화끈한 개혁의 시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외연을 확장하는 시간이 될 것인지 우리 이제 당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 강력한 개혁 당대표 김율번 정청래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의자를 가지고 당겨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서주세요. 조금씩 허리를 굽히고 뒤에는 서주세요 같이. 네.
같이 붙어주십시오. 앞자리 비었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청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정청래! 예, 또 개인적으로 사진을 혹시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줄을 서시오. 자, 이쪽으로 줄을 서시오. 그럼 한 분씩 찍겠습니다. 자, 테이블 좀 빼주세요. 테이블 좀. 하나, 둘, 셋. 자, 사진을 찍으시면서 오늘 요번 주 일요일 날 예정됐던 부산에서 예정됐던